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생각의 외주화입니다. AI가 우리의 업무 방식, 아니 더 나아가서 사고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게 정말 요즘 모두의 화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AI를 업무에 쓰는 게 그냥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대가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하는 근육이랄까요? 이게 약해지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21세기 지식노동자의 하루. 네, 너무 현실적이죠.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밤새 쌓인 이메일을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중요한 메일에는 답장 초안도 AI가 써주고 또 보고서 써야 하는데 그 빈 페이지가 막막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자료 몇 개 던져주고 이걸로 초안 좀 만들어줘 하는 식이죠. 데이터 분석, 발표 자료 제작까지 거의 모든 사고 과정을 AI에 맡기는 거예요. 이걸 자료에서는 이성의 외주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거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글쓰기의 장벽이 그저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는 거였다면 네, 이제는 AI가 채워준 그 페이지를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장벽이 됐다는 말이요. 맞아요. 그 부분.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제 업무에서 갑자기 지적인 여행객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지적인 여행객이요? 네, 어떤 주제에 깊이 파고들어서 사는 주민이 아니라 그냥 쓱 훑고 지나가는 방문객처럼요. 와,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진짜 내 것이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맞아요. 그 편리함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어떤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인지적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짚더라고요. 우리가 사고 근육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이요.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AI가 브레인스토밍을 막 도와주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막 던져주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AI 조수를 쓴 집단이 네? 직접 작업한 집단보다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더 좁은 범위요? 네, 표현을 빌리자면 지루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모두가 AI가 제안하는 가장 그럴듯한 서너 가지 아이디어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가장 확률 높은 길, 가장 평균적인 길을 보여주니까 다들 그쪽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막 신기한 길, 좀 이상한 길로 빠져볼 기회가 사라지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독창적인 생각이 나올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건 좀 수긍이 가네요. 네, AI를 사용하는 지식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할 때보다 비판적 사고의 노력을 덜 기울인다고 직접 인정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AI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뭔가 AI가 그럴듯하게 정답처럼 보이는 걸 척 내놓으면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우니까요. 네네. 그걸 굳이 의심하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반론을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아지는 거죠. 네, 귀찮아지는 거죠. 그 귀찮음을 건너뛰는 대가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이건 좀 더 직관적이죠.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글쓰기나 요약을 AI에 의존하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AI가 생성한 요약본을 그냥 읽는 거랑 원문을 직접 읽으면서 막 줄치고 고민하는 거랑은 뇌에 남는 흔적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 메타인지, 즉 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이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떤 과업을 받으면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하지?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할까?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를 직접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인데 AI라는 중간 관리자가 딱 끼어들면서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냥 지시만 내리고 결과물만 받는 자기 생각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자기 생각의 중간 관리자라니 진짜 뻗 때리는 말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비유도 정말 날카롭잖아요. 운동을 치료하는 약을 발명해놓고 왜 늘 숨이 차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비유.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꼭 필요한 정신적 운동 과정을 건너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 작은 두뇌 운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진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어떤 핵심 근력이 되는 건데 말이죠. 네네. 그래서 핵심 주장 중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그 과정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착각하고 AI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가 만들어갈 세상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지금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른 길, 대안은 뭘까요? 이 자료는 AI를 쓰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AI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AI를 단순히 일을 대신해주는 조수가 아니라 조수가 아니라 생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해요. 조수와 생각을 위한 도구.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조수는 우리에게 복종하잖아요. 네, 시키는 대로 하죠. 하지만 생각을 위한 도구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고요? 네, 더 빠른 답을 주는 걸 넘어서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돕고 이미 아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클라라라는 인물이 음료회사 보고서를 쓰는 프로토타입 예시를 보여주던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클라라라는 사람이 새로운 산업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기존 방식이라면 보고서를 AI한테 그냥 던져주고 요약해줘라고 했겠죠.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로토타입에서 클라라는 다르게 접근해요. 우선 단순 요약 대신에 보고서를 여러 렌즈를 통해 봅니다. 렌즈요? 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렌즈를 선택하면 자신의 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그러니까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서에서 딱 강조돼서 보이는 식이에요. 오, 시작부터 다르네요. 단순히 정보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관점으로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텍스트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읽기를 해요. AI가 강조해준 부분을 중심으로 보되 여전히 중요한 부분은 직접 읽고 하이라이트하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로 남기고요. 아, 그러니까 AI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자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로 자극, 영어로는 provocations라는 기능이에요. 자극이요? 네, 클라라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짜기 시작하면 AI가 문장을 자동 완성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동 완성이 아니군요. 네, 대신 옆에 작은 창을 띄워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없을까요? 라던가 이 데이터에서 놓치고 있는 기회는 뭘까요? 여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요. 와, 그러니까 AI가 제 생각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혹시 구멍은 없는지 콕콕 찔러보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옆에 똑똑한 동료나 멘토가 앉아있는 것처럼요. 네, 내장된 친절한 악마의 변호인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그게 뭔가요? 클라라는 AI의 제안을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거절할 수 있다. 네, 아니야, 그 비판은 우리 회사 상황에 맞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성공적인 피드백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AI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생각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면 어디에도 우리가 아는 그 챗봇창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AI의 지원이 무슨 대화창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작업 과정에 조용하고 또 맥락에 맞게 통합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인지적으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상호작용은 매끄러운 사고 과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딱이죠. 생각하는 그 힘든 일은 클라라가 직접 하지만 도구가 그 과정을 더 원활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들려요. 네, 예를 들면 글 단락의 길이를 마우스로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고 특정 문단의 톤을 영감을 주는 톤과 실용적인 톤 사이에서 여러 버전으로 테스트해보는 기능도 있고요. 아, 그런 식으로 AI는 사고 과정을 확장하고 다듬어주는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글을 대신 써주는 하인이 아니라요. 결국 이렇게 완성된 최종 결과물은 온전히 클라라의 것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I의 도움으로 더 빠르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결정과 판단, 전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앞서 말한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에 상실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온 비유가 그거군요. 이건 공짜 점심이 아니라 먹으면 오히려 돈을 주는 점심과 같다. 네, 바로 그 비유죠. 효율성도 챙기면서 동시에 내 인지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성의 외주화라는 어떤 유용한 길과 생각을 위한 도구라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어요. 네, 이 논의를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과 연결하면서 마무리해요. 어떤 질문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글쓰기가 우리의 기억력을, 책이 우리의 지식을, 지도가 우리의 길 찾는 능력을 퇴화시킬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아, 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됐던 걱정이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생각 그 자체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 생각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아주 확고한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의 주체성, 역량,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잘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을 대신해 생각하는 도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덧붙여서 저도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이 자료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인간에게만 고유한 사고방식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네. 앞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AI와 상호작용하면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인지 능력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알아보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요. 아, 답이 아니라 질문을 알아보는 능력이요? 네. 그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답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기계가 결코 완전히 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일 테니까요.